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지금부터 이승만과 김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그 이승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 내일은 김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는 현재 이승만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승만에 대한 왜곡된 시각들, 친일파, 미국의 앞잡이, 한강다리 끊고 간 도망자, 헌정 파괴자, 부정선거를 주도한 독재자. 이러한 시각들이 한 번쯤은 우리 친구들,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와는 달리 이승만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신실한 크리스천, 외교 독립운동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한국인 최초의 박사학위 소유자, 한국인 최초의 미국 베스트셀러 저자,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긍정의 시각들을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혹은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승만의 세계와 행적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좀 더 균형감 있고 입체적으로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대다수의 교과서와 역사서적들은 이승만의 과오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편향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왜곡된 평가가 우리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에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해방과 건국을 위해서 또 국가의 자유와 번영, 안보를 위해서 애써온 노력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현실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이 이승만의 새로운 모습들을 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6개의 소주제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배제학당, 그리고 두 번째는 한성과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승만의 그런 친구, 인맥의 관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섯 번째는 이승만이 이룬 업적 중에 좀 우리가 조금 더 중심 있게 다뤄야 할 부분, 꼭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마지막 이승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배제학당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의 어린 시절, 그리고 배제학당에 입학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 시기에 영향을 준 인물들과 또 이승만의 여덟 청년으로서의 행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875년 태조 이성계의 18대 손으로 태종의 장남 양녕대군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6살의 이 어린 시절에 천자문을 모두 암송한 어린이였고요. 그 다음에 한약에 매진한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에서는요. 그 중앙에 계신 앉아 계신 분이 이승만의 부친 경성공이었고요. 오른쪽에 이승만, 그리고 왼쪽에는 서당 친구 김홍서가 있습니다. 1893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실 이승만은 몰락한 양반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자 과거 시험에 몰두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매간매직이 일삼던 시기였기 때문에 낙방을 거듭하게 됩니다. 친구 신궁우의 소개로
당시 1895년 배제학당의 영어과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배제학당은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건립한 학교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요, 한국 최초의 서양식 학교 건물이자 근대식 중등교육기관이었던 배제학당인데요. 현재는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 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배제학당 당시에 이승만에게 영향을 준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아펜젤로 선교사님입니다. 두 번째, 선교사의 후손으로서 미국 선교사이신 헐버트 선교사님이시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갑신정변 이후에 10년 만에 이제 귀국한 서재필 선생님입니다. 이들 통해서 서구 근대 사상과 역사를 배우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 인물은요, 에이비슨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죄중원에 부임하셨고 또 의료 선교사로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사상, 즉 기독교적 민주주의를 이승만에게 가르쳐 주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 에이비슨 선교사님과 굉장히 많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열혈 청년 이승만의 행보입니다. 1896년 학생 토론 단체인 협성회를 조직했는데요. 1898년 협성회 회고를 창간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주필 겸 기자로서 이승만은 주시경과 함께 신문사상 첫 발행한 협성회 회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매일신문, 제국신문의 창간에도 동참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매일신문 보이시죠? 날마다 신문을 내자라는 의미로 한국 최초의 민간 일간지를 창간하는데 이승만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에서도 활동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승만은 자신이 배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언론을 통해서 확산시키고자 했었던 실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성 감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성 감옥에 수감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승만은 당시 독립협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1899년에 당시 고종의 대한제국 시기에 이러한 독립협회의 활동은 실제 왕권을 제한하고 입헌 군주제를 수립한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수감이 됐고요. 그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탈출을 감행하다가 동신형으로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1903년 호송줄에 묶여있는 이승만의 모습입니다.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당시 이제 왕정, 군주제는 왕이 무제한적인 권력을 갖고 국가를 다스리는 체제라고 한다면 입헌 군주제는 왕의 권력이 헌법에 의해 제한받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제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서 주권이 행사되는 국가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한성 감옥에 수감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승만이 입헌 군주제를 수립하고자 했었던 이유였다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감옥에서 이승만의 이제 회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감옥에 수감되는 동안에 에이비슨, 게일, 벙커 등과 같은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받은 성경과 신앙서적, 도서들을 이승만은 열심히 읽게 되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자신의 영혼과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승만은 깊은 신앙적인 회심을 경험하고요. 온전한 크리스천으로서 변화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이러한 회심과 신앙 체험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에 감옥 안에 있었던 고위관료 출신의 정치범들을 포함하여서 20명이 넘는 수감자들을 크리스천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심한 수감자들 역시 훗날 민족 독립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상계 선생님이 계십니다. 1903년 이승만의 옥중 동지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한성 감옥에서의 의미 있는 행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3년 감옥 안에 발생한 콜레라로 죽어가는 죄수들을 이승만이 희생적으로 돌보았습니다. 또한 옥중 안에 학교와 도서관을 열어서 수감자들의 교화와 계몽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1904년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저술하여서 이 속에서 국가 철학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수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아 자주 독립국을 이루자, 즉 기독교 입국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옥중 저술책인 독립정신의 이 책의 모습인데요. 이승만은 이렇듯 성경적 가치를 중심으로 독립과 건국의 기초를 다진 선구자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유학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성 감옥에서 나오면서 또 미국으로 가게 되는, 그리고 미국에 남아 유학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먼저 감옥에 나오게 된 이승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이 석방하게 된 시기는 1904년 8월입니다. 이때는 러일 전쟁 막바지에 이른 시기죠. 그래서 총 5년 7개월 동안의 한성 감옥에서 수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승만을 아끼던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개화파의 인사들이 노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민영환과 황규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석방한 이후에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했던 상동교회 청년학교의 교장으로 잠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1조인 거중조항을 근거로 정부 밀사로 파견되어 도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중조항이란 다툼이나 혹은 잘잘못을 가릴 때에 제3자가 교섭을 권고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미국에 가게 되겠는데요. 사실 이승만이 미국으로 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이승만이 영어에 능통했었던 그러한 재능도 뒷받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근거로 이제 정부 밀사로 파견을 하게 되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러일 전쟁이 끝난 직후에 한국의 독립보존을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밀사 업무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1905년 8월 5일 당시에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만남을 시도했는데요. 이미 미국의 전개는 일본에게 기울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루즈벨트 대통령과 만남을 시도하기 이전인 7월 27일 이미 가스라 테프트 비밀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비밀 협약은 미국은 러일 전쟁 이후에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드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미국에 남아 유학을 하게 된 내용인데요. 사실 이러한 이승만의 그 정부 밀사의 업무는 실패하게 되지만 선교사들은 강력하게 이승만이 미국에 남아서 유학을 하길 바랐습니다. 이때 미국 교계 인사들의 도움도 받았는데요. 미국에서 남아서 유학한 시기는 1905년에서 10년까지고요. 그때 국제법과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활동 내용은요, 당시 기독청년회관 YMCA에서 또 여러 교회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강연 활동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독립을 위한 민간 외교의 역할도 이승만이 감당했습니다. 1907년 조지 워싱턴 대에서 공부한 이승만은요, 학사 학위를 받게 되고요. 1909년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08년에는 이 프리스턴 대에
입학하게 돼서 미국사와 정치학과 철학을 공부하게 되고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는 사실 학생은 아니었지만 1년 정도 성경 수업을 청강합니다. 오른쪽의 사진의 모습은 프린스턴대 재학 시절의 기숙사 하치홀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910년 한국인 최초로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합니다. 논문의 이름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민론이었습니다. 복음적인 신앙의 가치를 배우다라는 내용인데요. 1907년에 이승만이 조지 워싱턴대에서 유학을 하던 당시에 언약교회 담임 목사였던 헨린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분이신데요. 이분은 하버드대 이사장 및 조지 워싱턴대 이사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08년 홀 선교사님을 뉴욕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승만은 이 홀 선교사의 권유와 도움으로 프린스턴 대학교에 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프린스턴 대학교는 복음주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철저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승만이 1년 정도 성경 수업을 청강했었습니다. 자, 성경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때 건국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결단했었던 이승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면 1910년 당시에 젊은 청년 이승만의 모습인데요. 자, 미국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620년 영국의 이 청교도, 퓨리턴이라고 부르는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렇게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세운 나라죠. 자, 이때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상적인 모범 국가를 만들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졌습니다. 하여 청교도인들의 이러한 정신은 곧 기독교의 정신이고 또한 이것은 곧 미국의 독립정신이며 이러한 미국의 건국 정신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미국에서 이승만이 공부할 때에 미국의 그 독립운동사를 깊이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역시 이러한 미국의 건국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건국을 위해서 생각해 봤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오른쪽의 사진은요, 이 메이플라워 호에서 있었을 때 메이플라워 호에서 서약인데요. 이것이 바로 미국 헌법의 원형이자 미국 자유민주공화정에 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이승만의 친구들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진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승만과 메가더 장군의 이러한 따뜻한 호응의 모습이에요. 자,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섭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정말 인생 가운데서 만남의 축복이 참 많았는데요. 먼저 보시면 이승만이 했었던 외교 독립운동과 건국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탁월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 정치적인 식견과 안목 그리고 해안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폭넓은 인맥과 친구 관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하지요.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만의 인맥과 그리고 친구들. 총 6분이 계시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죠?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인물입니다. 제임스 게이의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한글로 번역한 학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율신의 하나님 개념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킨 캐나다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한정 감옥에서 미국으로 가기까지의 이승만의 멘토 역할을 해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언약 장로교회 담임 목사 헨린에게 추천서를 써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연세대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의 설립자이십니다. 이승만이 미국으로 갈 때 워싱턴, 뉴욕, 시카고의 교회의 주요 인사들에게 8통의 추천서를 작성해준 인물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우드루 윌슨입니다. 이승만이 미국에서 프린스턴대에 다녔을 때 당시에 총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준 인물이시고요. 1차 대전 당시에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을 제창한 미국 대통령이시기도 합니다. 이번엔 존 마트 총재신데요. 이승만이 유학했을 당시에 미국 내에서 이렇게 한국 소개를 할 수 있는 강연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이승만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1911년 조선시기죠. 일제강점기 시기에 대고인 사건 중에 세포 위기에서 구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기독교 청년의 YMCA 총재님이시기도 합니다. 더글라스 메가더입니다. 이승만이 유학 당시에 이 기독교 신앙과 반공주의를 토대로 해서 돈독한 우정을 맺어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발생한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공산주의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데 앞장선 주한 미군 사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덜레스인데요. 이승만의 대학 동문이자 장로교 목사의 아들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미국 참전을 신속히 요청했고요. 1953년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체결을 도운 미 국무장관입니다. 이렇듯 이승만의 좋은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승만이 이룬 업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한국 최초의 미국 베스트셀러 저자였던 이승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서명은 일본 내막기 Japan Inside Out인데요. 이것을 영문으로 미국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저술 시기는 1941년 6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전 6개월 전인데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및 이중성에 대한 비판을 했고, 일본이 곧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당시에 미국 정부가 인도 차이나반도로 진출한 일본에게 석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미국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이 이제 장차 미국과 태평양에서 충돌할 것을 이승만이 예견한 내용입니다. 출간 당시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혹평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 그럴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6개월 직후 실제 일본이 미국의 본토인 진주만을 공격하게 되면서 이 책이 미국 전역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18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선출되는데요. 당시에 5월 30일을 제1대 재헌국회 개원 당시에 이승만은 종로구 의원이자 목사님이신 이은영에게 개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내용이 국회 속기록 제1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7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서 헌법 책 위에 성경을 두고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선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기초 위에서 예수교 국가의 비전을 품었던 이승만의 모습,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도로 시작하는 길을 열어준 영적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체절명의 전쟁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킨 이승만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킨 이승만. 먼저 부산.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6.25 전쟁 당시에 이승만은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2주간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부산으로 피난을 오게 된 250여 명의 목사님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도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었던 이런 기도 요청의 내용이 있는데요. 기도회가 시작된 3일 후에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알려져 있는 크로마이트 작전이라고 불리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세가 역전되면서 9월 28일 서울을 다시 수복하게 됩니다. 이때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었던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모습입니다. 서울을 수복한 이후에 하나님한테 감사했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수도 서울의 환도시 메가더의 선언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승만 대통령이 영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압제에서 해방돼 자유와 인권을 되찾았습니다. 이때 메가더 장군의 손을 잡은 이승만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을 되찾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당시 9월 29일 서울의 그 중앙청 로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6.25 전쟁 그 당시에 방공포로 석방과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배경은 이러합니다. 당시에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북진 통일을 꿈꾼 이승만의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데요. 또한 아울러서 이제 미국의 그 휴전 요청을 거부하게 되고 실질적인 안전보장을 이승만은 요구하게 됩니다.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53년 6월 18일 이승만은 아무런 상의 없이 방공포로를 석방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휴전을 요청했지만 휴전을 해버리게 된다면 실제로 이 한반도에는 이렇게 통일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 입장에서는 미국과는 타협하지 않고 벼랑끝 외교 전술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방공포로들이 공산국가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숙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포로들의 인권과 자유를 소중히 여긴 이승만은 이들이 다시 끌려가지 않도록 석방을 하게 된 것이죠.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1953년 6월 방공포로 석방 이후에 이승만의 투장화를 들고 행진하는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방공포로 석방을 통해서 이루게 된 결과 중에 이승만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주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대한민국의 이런 후손들에게 크나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안정적인 평화와 안보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그러한 한국과 미국 간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53년 8월 8일 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가조인한 후에 월레스 미 국무장관과 함께 환담을 나누는 이승만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농지기업법인데요. 이 농지기업법은 국민의 정치성을 세워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50년 농지기업법은 경자 유전의 원칙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데요. 경자 유전의 원칙이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원칙입니다. 목적은 먼저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해서 자영농을 육성하고 농업 생산량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소유와 그리고 민족 반역자들의 농토는 몰수하고
땅을 가지고 있었던 지주들의 농지를 유상으로 몰수합니다. 그리고 90%에 가까운 소작농들에게 유상으로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 농지개혁법의 크나큰 특징은요, 농민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주에 의해서 고율의 소작료와 또 빈곤의 이 악순환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농지개혁법의 영향 중에 하나는 지주와 소작농의 봉건적인 신분제도가 무너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농민들은 이렇게 자기 땅을 갖고 열심히 경작을 했을 때에 생산 의욕도 향상되고 또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도 이루고 또 평등의 가치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당시에 북한의 기만적인 토지개혁의 선전공세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국가가 땅을 소유하게 되고 경작권만 이렇게 농민들에게 나눠주게 되면서 후에는 이제 집단 농장으로도 바뀌게 됩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1957년 8월 9일 수해 입은 영남 지역의 농가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이승만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업적인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혁명에 앞장선 내용입니다. 먼저 1945년 해방 이전, 그리고 1945년 해방 이후, 그리고 6.25 전쟁 이후의 내용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45년 해방 이전 부분인데요. 이승만은 원래 한성 감옥에서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피력했고요. 그래서 교육 입국론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독립과 장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양성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1910년 이렇게 전국을 귀국한 후에 기독교 청년회에서 교육과 전도의 활동에 전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미국 하와이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1913년 하와이 정착 이후에는 한인 교포사회에 독립정신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인 여학원을 한인 기독학원으로 발전을 시켰고요. 이것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남녀공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4월달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 자유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이라는 채택 결의문 중에 주요 과제 중에서 교육 진흥책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 사진은 1918년 이승만이 세운 남녀공학 한인 기독학원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1945년 해방 이후의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 1946년 2월 해방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서울중앙방송에 발표한 바 과도정부의 당면 정책 33가지 항목 중에서 국민교육의 진흥책이 발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당시에 국가 전체 예산의 20%를 교육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을 권리를 헌법에 제정하기도 했고요. 또 초등 무상 의무 교육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이 사실 의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 초등 무상 의무 교육은 이승만 대통령이 추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범국민 문맹 퇴치 사업입니다. 해방 당시에 나라 전체 인구의 80%에 육박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문맹률이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이 문맹률을 낮추는 사업을 벌여서 1960년대에 들어서면 4%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러한 전 국민이 무상 의무교육을 받고 또 문맹 퇴치 사업으로 문맹률이 낮아지면서 교육의 선진화를 이루게 되는데요. 당시에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 수도 증가하고 해외를 유학하는 학생 수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어떠한 교육 혁명을 이루었는지 자 보시면 첫 번째는 미국 유학생들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을 하여서 많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말로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해방 당시에 유학생의 수가 500명 내외라고 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유학, 훈련, 연수 등의 여러 형태로 간 사람의 수는 2만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미국뿐 아니라 독일에 유학생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1953년 4월 철강산업진흥책을 마련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기술자들과 학생들을 서독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해서 이들을 다독이면서 잘 배우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훗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철강 산업의 주역이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1953년 당시 인천의 국영기업 형태로 세운 대한중공업공사입니다. 지금의 현대제철의 초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철강 산업에도 굉장히 해안이 있어서 미리 국비 지원을 통하여서 학생들을 잘 양성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1956년에 미국 전기기술 전문가였던 워커리 시슬리 박사를 만난 이승만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원자력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인데요. 우라늄 1g이 석탄 3톤에 맞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승만은 우수한 과학 인재들을 모아서 국비로 유학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였는데요. 이 국비 유학의 비용이 1인당 6,000달러에 해당되는데 4년간 8차례 150여 명을 이렇게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구용 원자로 건설을 위해서 35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1978년에 고리 원전이 최초로 가동되게 되는 것이죠. 왼쪽에 보는 사진은 1959년 7월 한국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 기공식에서 삽을 떠서 이렇게 기공식을 하시는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 원자력의 기술이 이제 2010년에 이르려면 원전을 해외로 수출하기까지 하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원자력의 중요성을 미리 알고 이렇게 국비 유학을 통해서 해외로 학생들을 보내고 또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기초를 다진 훌륭한 대통령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승만 대통령의 5번째고요. 이제 마지막 6번째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와이에서 계시면서 마지막에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고국 땅에 돌아와서 장례식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의 그런 특징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에서 연결식인데요. 일시는 1965년 7월 21일입니다. 장소는 하와이 한인기독교회입니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셨고, 그로 인해서 남아있는 현지인들과 교민 700여 명이 연결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당 앞 중앙에 이승만의 관을 놓고 그 위에 태극기를 덮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오랜 친구 보슬릭이 고인강에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보슬릭은 장의사였고요. 1920년 상해 임시정부로 갈 수 있도록 밀항을 도운 인물입니다. 그가 했었던 말은 이제 이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많이 울컥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자네를 알아. 내가 자네를 알지. 자네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했는지 내가 잘 알지. 친구여, 애국심 때문에 자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바로 그 애국심 때문에 얼마나 비난받고 살아왔는지 내가 잘 알지. 사랑하는 친구여, 잘 가시오. 그런 연결 예배 직후에 이승만의 연구는 진주만 힉한 공군기지에서
당시 벤플리트 장군의 배웅으로 대한민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보국당에서의 장례식입니다. 7월 23일 김포공항에 20만의 영구가 도착하고요. 사흘간 가족장을 치르게 되지요. 7월 27일 오전에 서울 정동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하고 이후에 동작 독립현충원으로 안장되게 됩니다. 당시 수십만의 시민들이 시청 광장에 나와 이승만을 애도하게 됩니다. 당시 언론은 인파 수십만이 장장 30리, 약 12km에 이어진 영구 행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사진은 7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의 장례 추모 인파의 모습입니다. 국보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입니다. 이승만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어둡고 척박한 한반도 땅에 성경적인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심어 꽃을 피워내고자 애썼던 선각자였습니다. 6.25 전쟁에서 공산화 직전의 나라를 살린 구국의 영웅이셨습니다. 첨예한 냉정구도에서 뛰어난 국제 감각과 외교력을 발휘해 대한민국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자국민을 노예로 삼은 군주제의 나라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평생 독립을 위해 바쳐온 건국의 아버지셨습니다. 이 사진은 서울 동작 국립현충원의 이승만 대통령의 묘인데요. 원래 처음에 세운 이승만의 묘 소개 글은 우남 이승만 박사의 묘였습니다. 아내 프란체스카 영부인의 합장 후 1998년 그의 유족들이 건국 대통령이라는 비석을 세우고자 했지만 일부 정치권의 반발로 결국에 초대 대통령으로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또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중지 해주시고요.